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고작 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코딱지나 똥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까르륵 뒤로 넘어가거나 땅굴에 들어가는 개미만 보고 있어도 2시간은 훌쩍 지나는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한 거죠.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총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셨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에 만난 사람은 수없이 많았죠. 물론 결혼도 제가 아는 것만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 어린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8살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멀쩡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 이렇게 3식구였죠.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2분은 갈라서고 말았던 겁니다. 그전부터 굉장히 많이 싸우긴 했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은 못해요. 다만 어머니가 이혼 후 제게 했던 말은 정확히 기억하죠. 무능한 남자랑은 결혼하면 안 돼. 너희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니? 어린 저는 이해를 못해서 되물었어요. 무능?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돈 없는 남자. 그걸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랑 나 먹이고 입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그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혼을 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아빠는 새로 만들면 그만이야. 능력 있고 돈 잘 벌어오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아빠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알았니? 난 지금 아빠가 좋은데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널 키울 능력도 뭣도 안 되는 인간이야. 엄마가 진짜 엄청 멋진 새아빠 만들어줄게. 어머니의 결혼 조건은 확실히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돈만 벌어오면 도둑놈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건 확실했죠. 이혼 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머니는 남자들과 선을 봤었는데 한 번은 저를 다방 같은 곳에 내버려두고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시켜주고 7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다방 아줌마가 저를 경찰서에 맡기기까지 했었죠. 경찰 아저씨가 제게 짜장면을 시켜주고 가끔씩 말도 걸어주면서 그곳에서 자정 가까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가 절 데리러 왔을 때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던 게 정확히 기억나네요. 어머니는 어이없게도 그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노력이 통했는지 다음 아버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분의 직업을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걸 보면 사채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죠. 어쨌든 그때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살았던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정원에는 연못도 있었고 담장도 목을 꺾어야 겨우 끝을 볼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능력이 좋은 만큼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 어머니는 그 사실에 크게 분노했죠. 당신, 다른 여자를 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없어? 날 보면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새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내가? 내가 왜 잘못했다고 말을 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웃기잖아. 우리가 솔직히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했어? 난 전처가 낳은 내 자식 키워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고 당신은 내 돈이 필요했던 거지. 필요한 조건이 각각 있었으니까 서로 선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고 아니야? 그럼 그 조건에 다른 여자가 맞으면 그땐 어쩔 거야? 그땐 나랑도 이혼하게? 당신 전처처럼? 당신은 아내를 무슨 기계 속에 있는 부품처럼 보는 거야? 갈아 끼우려면 끼워야지. 못할 건 없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피곤하게 굴면 난 그럴 거야. 막말로 아쉬운 건 당신 아니야? 애 볼 여자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
근데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는 어디에서나 구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칭얼거리지 마. 아무래도 머리가 아픈데 집에서까지 짹짹거리면 난 참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알았어? 보통의 여자라면 여기서 집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성격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저희 친아버지와 했던 결혼과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이나 집착 그런 게 없이 지갑만 공유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이어진 거고요.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새아버지는 새로운 부품을 들고 나타났고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준 뒤에 이혼을 했죠. 그때 제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반항이라는 걸 할 나이에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죠. 새아빠가 준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자. 남들처럼 엄마도 일도 하고 가게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내 친구 어머니는 식당 혼자 운영하는데 엄마는 음식도 잘하잖아. 응? 그때 어머니는 새로 산 화장품과 옷을 입고는 제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이고는 웃더군요. 자고로 여자는 이게 무기야. 외모, 그리고 몸매. 이 두 개면 된다고. 음식? 내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 애초에 예쁘게 태어나면 뭐든 할 수 있는데. 너도 나중엔 꼭 좋은 곳에 시집 가야지. 지수 너도 나 닮아서 얼굴은 볼만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몸매도 좀 관리하고. 참, 몸매 관리하는데 무용이 그렇게 좋다는데 배워볼래? 엄마가 학원 보내줘? 그럼 설마 또 결혼하게? 당연하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남편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이번엔 너무 부자 말고 적당한 남자로 골라볼게. 그전엔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거든. 드글드글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녔니? 더러운 놈. 엄마, 그냥 우리끼리 살자, 어? 시끄러. 아저씨 오면 넌 인사 잘하고 싹싹하게 대답도 잘해. 알았어? 어머니가 세 번째로 결혼한 남자는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적당히 돈도 있고 능력도 좋다며 어머니가 늘 말씀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죠. 헌데 두 번째 아버지에 비해서 지갑을 열지 않아 어머니와 마찰이 심했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요구한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그 남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전시된 제품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비싼 돈 주고 구매했더니 내가 가진 것들이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걸려있을 때는 빈티지해 보였는데 막상 집에 놓으니 촌스럽기 짝이 없고 투박하기만 하네. 그럼 어쩌겠어. 당연히 버려야겠지. 그래서 이혼한 거야. 얼른 제대로 된 물건을 다시 바꾸는 게 좋겠지.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벌써 몇 번째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만? 야, 인생은 한 번이야. 한 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내가 왜 그만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니. 너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인데 지수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 엄마이기 전에 나도 여자거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바로 결혼은 하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남자들 몇 명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러는 사이 가지고 있던 돈을 대부분 미용이나 피부 관리에 소진하게 되면서 저희 형편은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하게 된 게 5살 된 아이가 있던 정말 평범한 아저씨였고요. 집도 잘 살지 못했고 그저 그런 회사원이었습니다. 또 성격도 꽤 불같은 면이 있어서 어머니는 저자세로 나가야 했죠.
제가 자란 만큼 어머니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는 예쁜 얼굴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는 안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를 탔어서 그런데 어떻게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뭐? 당신 또 피부과인가 뭔가 가서 주사 맞았지?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만 좀 하라고. 백날 좋은 거 찍어 바르고 먹고 해도 세월을 어떻게 이기냐고. 제발 작작 좀 해. 아님 당신이 나가서 돈을 좀 벌던가. 애들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 먹고 처바르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서 왜 집에 박혀있어? 뭐 내가 못 나가게 해? 내가 어떻게 나가? 나 힘든 일 해본 적 없단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누군 일하는 거 처음부터 잘해?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돈을 못 모아? 이러다가 적자까지 난다고. 나만 아등바등하면 뭘 해? 식탁엔 풀떼기만 올라와도 당신은 20만원짜리 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는데. 에이 여보, 화내지 마세요. 난 무서워. 시끄러. 나한테 더는 그런 거 안 통해.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님 내 장기라도 팔아먹던가. 아저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가면 어머닌 욕지기를 했습니다. 방금까지도 콧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피웠다는 사실이 소름 끼칠 정도로 180도 바뀐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한 차례 무능한 인간에 대한 경멸을 하고 좀 지나면 자기 관리하기 바빠졌고요. 실상 늘 이런 생활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자는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살지 말자로 바뀌게 된 거였죠.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공부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아저씨의 친아들인 동현이가 5살이었는데 취미가 제 머리카락을 뜯어놓는 거였고 특기는 제 책을 찢는 거였어요. 더구나 아저씨가 살던 집은 원래 방이 3칸이었는데 초반엔 안방, 동현이 방, 그리고 제 방으로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엄청난 옷들이 방 하나를 다 차지하고 말았기에 동현이와 제가 같은 방을 쓰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그 무렵 또 다른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기에 싸움도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도 두 분이 싸우는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죠. 아까 당신이랑 길에서 붙어다니던 영감탱이 누구야? 누군데 당신 허리를 감고 있어? 무슨 허리를 감어?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옷이 딱 지금 옷인데 지금 내가 잘못 봤다고 발뺌하는 거야? 핸드폰 내놔봐. 아니 내 휴대폰을 왜 봐? 참,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까 길에서 누가 쓰러졌기에 부축을 해주긴 했었지. 어떤 남자였는데 얼굴은 잘 기억도 안 나고. 참, 당신이란 여잔 뻔뻔하네. 이혼을 여러 번 했고 남자들이 다 이상한 놈들이라고 해서 가엾고 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당신이 문제였다고. 당신이. 왜 생사람을 잡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를 내놔라, 핸드폰을 내놔라 한참을 싸우고 멈췄나 싶었는데 그 이튿날에 아저씨가 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제게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다 털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때 머릿속은 지진이 나는 것 같았죠. 모르긴 몰라도 그때 제 표정은 아무것도 숨기진 못했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혼하세요. 저희 엄마 좋은 사람 아니니까요. 제 대답에 아저씨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고는 묻더군요. 누굴 만난다고 너한텐 말했니? 아니요. 엄마는 확신이 없으면 누굴 만난다는 걸 말 안 해요. 죄송해요, 아저씨. 미안하다는 말은 사실 너한테 들을 말은 아니지. 어른들 싸움에 널 끌어들여서 미안하다. 너 공부한다고 안 그래도 힘들 텐데. 07112예요. 뭐?
그게 뭔데? 휴대폰 비밀번호요. 저희 할머니 기일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그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었죠. 어머니가 새로운 남편을 물색은 하고 있겠지만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엔 돈이 많은 사람을 찾을 게 분명했어요. 그럼 시간도 엄청 걸릴 테고 또한 몇 번의 이혼 과정을 보면서 유책 배우자가 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할 가능성까지 있었으니까요. 헌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아저씨에게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친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다운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다음 달을 걱정하면서도 제게 용돈만은 꾸준히 챙겨줬고 어머니가 챙기지 않는 교복이나 교재에 관한 것도 물어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비밀번호는 저를 평범한 아이, 그리고 보통의 학생답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죠. 다행히 제가 알려준 걸로 증거를 찾아낸 아저씨는 이혼 소송을 하셨습니다. 물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제게 모든 분노를 표출하셨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네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데? 너 하나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내가 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건 몰라서 그래? 엄마가 날 위해서 살았다고? 그래! 그럼 엄마, 내가 고등학교 몇 학년인진 알아? 내가 그걸 모르겠니? 말해보라고. 알면. 그야 1학년. 맞지? 맞잖아. 엄마, 나 방학 지나면 3학년이야. 어차피 기대도 안 했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지. 난 그냥 엄마가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냥 우리 둘이서 살자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자고. 너나 그렇게 해. 그래, 아주 잘났네. 어디 한번 너도 결혼해봐라. 그게 쉬운지. 너 때문에 엄마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거리에 쫓겨나게 생겼어. 더구나 내가 만나던 사람도 간통죄로 끌려가기까지 했다고. 내가 얼마나 공들인 사람인데. 망할 년. 나쁜 년. 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거지? 이기적인 기집애.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 그만 좀 해. 시끄러! 너 같은 거 나도 이젠 싫어. 애초에 너만 아니었다면 나도 더 잘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알아? 넌 나한테 흠이고 혹이었다고. 이참에 너도 너 혼자 살아. 너도 간통죄 딱지단 엄마랑 살기 싫을 거고 딱지 달게 해준 딸? 나도 싫어. 우리 각자 살자, 각자. 울며 불며 제 앞에서 쓰러지는 어머니를 봤을 때 솔직히 후회도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할 걸 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죠. 물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저 너무 답답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게 끔찍했을 뿐이죠. 헌데 그때 아저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수, 너는 그냥 아저씨랑 살지 않을래? 내가 비록 많이 해줄 순 없는데 너랑 동현이 굶기지도 않을 거고 남들한테 빌어먹게 하진 않으마. 물론 지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친아버지한테 가는 것도 어렵다고 들어서. 더구나 너희 엄만 그 사람이랑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 그 꼴을 당하고도. 어쨌든 거길 내가 널 어떻게 보낼 수 있겠니? 나 때문에 네 입장도 난처할 텐데 내가 책임지고 싶어. 순간 눈물이 쏟아졌죠.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다른 건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저씨가 최선을 다해서 너 대학은 보내주마. 많은 건 못해줘도 등록금은 꼭 해줄게. 저는 너무 눈물이 나서 고개만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도 제대로 크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나 애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상적인 보통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제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네요. 하지만 안타깝게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번에 성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해야 했고 아버지에게 부담을 드리게 됐죠. 물론 초반부터 저는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은 돈으로 재수를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딸로 지는 게 너무 짧아서 아쉽기도 했고 내가 대학 등록금을 아직 못 모았는데 진짜 잘 됐네. 이참에 재수하면서 몇 년 더 학생으로 남아있으면 내가 좋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해라. 학생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저씨, 그래도 재수하면 돈도 많이 들고. 괜찮아. 아저씨 그 정도는 충분히 벌어. 어린애가 벌써부터 생각이 그렇게 많으면 안 돼. 나중에 어른 되면 머리 아플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니까 넌 그냥 너만 생각해. 알았니?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머리라서 넣으면 튀어나오고 또 외우면 까먹기를 반복했는데도 될 때까지 같은 문제를 풀고 또 풀었죠. 화장실엔 영어 단어를 도배를 해두고 쪽잠을 자면서 거듭하다 보니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붙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었죠. 대학을 가서는 더 힘들었거든요. 2학년 말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 인턴으로 경력을 채웠고 한 번의 낙방 끝에 드디어 갈망하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헌데 바로 그 무렵에 어머니가 절 다시 찾기 시작했죠. 아버지와 살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닌 절 보더니 비웃더군요. 아직도 여기 살아? 너도 참 뻔뻔하네. 취업했다고 들었는데. 뭐 볼 게 있다고 여기서 민기적거려? 그러다가 돈이라도 뜯기면 어쩌려고? 뭐? 아저씨가 엄마 같은지 알아? 여긴 왜 또 왔어? 돈 뜯으러? 내가 내 딸 보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온 거지. 뭔데? 엄마는 이유가 늘 있는 사람이잖아. 아닌 척하지 말고 말해. 용건 말하라고. 어머닌 민망한 듯 목을 가다듬고는 결국 본론을 말했죠.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채우네.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온 거야. 네 새아빠 될 사람인 내 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잖아. 그래서 알겠다 말해줬지. 싫어.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엄마 나랑 각자 살기로 한 거 잊었어? 뭐? 각자? 그게 말만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협조해. 내 인생 망쳤던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야. 네가 이번에 싫다고 하면 나 확 너랑 살아버린다.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너 받은 월급 죄다 쫙쫙 가져가도 되냐는 말이야. 어이가 없네. 누가 준대? 엄마는 엄마 딸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말할게. 나 이제 18살 아니고 28살이야. 엄마한테 돈 맡기고 다 빼앗길 나이 아니란 말이고. 알았어.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응? 이번 새아빠는 진짜 매너도 있고 돈도 많고 또 능력도 엄청나고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잘 보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제발 남자한테 빌붙어서 살지 말아달라고.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빌붙다니? 서로가 윈윈하는 거지. 그러는 너는 남자 능력 안 볼 것 같아? 웃겨 정말. 다들 난 괜찮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러는 인간들 사실 뒤집어보면 나랑 다를 거 없는 속물들이야. 이왕이면 다 엉치마. 모르니? 난 능력 안 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려고 악착같이 공부한 거야. 엄마 새아빠 될 사람 앞에 간판으로 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가. 난 이제 엄마 없어. 야!
지수 너 진짜. 그럼 진짜 참석해줘? 근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설마 날 믿어? 아, 그때 엄마가 간통으로 사진 호되게 찍힌 그거 아직 뒤져보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야! 엄마, 억지 부리지 마. 그리고 날 버렸으면 자식 버린 사람답게 굴어.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또 다시 나 찾아오면 그때부터 인생 피곤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어? 제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욕을 퍼붓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다신 나타나지 않았고요. 비록 그런 어머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전 성공하긴 했습니다. 연애보다는 일에 미쳐서 살았고 돈만 보면서 달렸죠. 어머니와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는 31살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체력이 한계는 오더군요. 그 무렵에도 아파트는 세를 주고 아저씨 그리고 동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땐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지수 너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냐?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야? 어? 우리 회사 밥 엄청 잘 나와. 그냥 일이 좀 고되더라고. 아빠는? 나야 뭐 늘 똑같지. 근데 그 대기업인가 뭔가를 꼭 다녀야 해. 다른 편한 일도 있잖아. 그리고 나한테 생활비 좀 그만 줘라. 그것 때문에 너 지금 힘들어지는 거 맞잖아. 그 재미로 돈 버는 건데 받아줘. 그리고 일은 힘들어도 돈 많이 주잖아.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하지. 아파트 대출금 때문이면 아빠도 보태주마. 이제 동현이도 다 컸고 나도 딱히 돈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됐거든요. 나 혼자도 충분히 가능해. 큰소리 땅땅 치긴 했지만 퇴근길에 쓰러진 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깨달았죠. 대기업이라는 것도 체력도 또 능력도 돼야 버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이직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 다니고 있는 공기업으로 들어가게 됐죠. 뭐 일이야 비슷하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업무량이 줄어들어 할만하더라고요. 덕분에 취미활동이라는 것도 하게 됐고 운동을 하는 모임에도 가입했죠.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된 게 남현 씨였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운동을 하러 나온 건지 아니면 자랑을 하러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명함까지 쥐어주면서 본인을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좀 재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생을 꽤나 많이 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또 돈보다는 명예가 우선이라서 사건 의뢰를 맡을 때도 돈도 거의 받지 않는다는 말에 호기심이 동했고요. 그렇게 우린 천천히 가까워졌고 이윽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지수 너를 처음 봤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남들은 성급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확신이 있는데 남들을 따라서 천천히 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말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주려고 늘 가지고 다니던 거야. 그 사람은 다이아 반지를 주며 무릎을 꿇고는 이어 말했죠. 20살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꾸준히 돈을 모았어. 사법고시 준비하면서도 늘 나는 이 순간을 꿈꿨고 그리고 비로소 널 만났을 때 난 이 반지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건 결코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 나랑 결혼해줘. 뭐 생각은 해볼게. 솔직히 나한텐 좀 빠른 것 같아서. 뭘 재고 따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꽤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남들과는 달랐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결혼할 나이가 돼서 또 직업이 꽤 괜찮아서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해야 했죠. 절대로 능력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변호사라서 뭔가 마음에 더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3개월 동안 생각을 정리했고 결국 그 청혼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됐죠. 수락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수락했다고 모든 일이 척척 풀리지는 않더군요. 일단 가장 큰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잦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털어놨고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였죠.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저라도 그런 집에 장가를 가는 건 반대를 했을 테니까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연을 끊었다고 해도 어릴 때부터 5번이나 결혼한 엄마를 보고 자랐으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는 말하면서 뭐만 하면 이혼하고 뭐만 안 맞으면 성격 문제라고 하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인데 더구나 핏줄이야. 그건 무시 못해. 너라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현씨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핏줄이 어쩌고 해도 사람마다 다 달라. 내 여동생이랑 나랑 같아? 수연이가 나처럼 공부를 잘하기랬어? 아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기래? 한 배에서 나와도 성격이 다른데 핏줄 그러면서 괜히 사람 잡지 마. 그리고 나 변호사야. 변호사가 뭐? 변호사라고 이혼 안 하니? 어쨌든 안전은 하지. 이 사람을 못 믿으면 날 믿어. 이혼 그거 아무나 못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과일 가게 하는 진호 삼촌 알지? 거기 사촌 동생이 의사인데 말기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 의사도 암에 걸리는 세상에 변호사라고 이혼 못 당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날 믿으라고 그냥.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이 사람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선택할 수 없는 부모 때문에 싫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럼 막말로 이 사람이 부모는 잘 만났는데 백수에 나보다 나이 많으면 엄마는 허락할 것 같아? 그거야.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사람이야. 난 존중하고 있고. 남자보다 능력 좋은 게 뭐가 자랑이야? 키만 세고 밖으로나 놔둘지. 요즘 시대엔 그런 거 없어. 여자고 남자고 다 능력 가지고 자기 살 길 알아서 살아야 해. 엄마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알 거 아니야. 요즘 결혼했다고 집에 있으면 오히려 욕먹어. 남현씨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 허락은 해주셨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시곤 하셨죠. 특히나 제가 옷을 조금이라도 짧은 걸 입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은 거리가 있긴 했지만 둘 다 밖으로 일을 하니 종종 반찬을 가져다 주시다가 마주치곤 했거든요. 참고로 그때 저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있었죠. 옷을 나이에 맞게 입어야지. 네가 20대도 아니고 그게 무슨 꼴이니? 아예 싹 다 벗고 다니지 그러냐? 누굴 꼬여내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출근을 하겠다는 거니? 이 정도면 단정한 건데요. 무릎 미치고 아래고 어른이 봐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갈아입고 나와야 정상이지. 너 이 집도 네 명의로 되어 있고 돈도 좀 번다고 까먹은 모양인데 분명히 말하면 내 아들 변호사야. 너 바람나면 10원짜리 한 장도 안 남기고 탈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변호사. 대학도 얼마나 좋은 곳에 갔는지 너도 알지? 학교 다닐 때 성적 보면 눈 돌아가. 그러니까 대충 속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이야. 알았니? 알죠.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을게요. 그리고 애 얼른 가져. 그래야 네가 딴 생각을 안 할 거 아니니? 저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입고 아랫배가 차니 애가 들어설 수도 없겠지. 내가 아기라도 추워서 도망가겠다. 솔직히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도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살기 싫어서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게 억울했죠. 그리고 말끝마다 그놈의 변호사 이야기라는 건 더 짜증이 났고요. 까놓고 말해서 남편은 돈은 거의 벌지 못했습니다. 매일 출근은 하지만 늘 적자가 났고 대부분의 생활비와 용돈도 제가 주고 있었거든요. 돈을 못 버는 건 어차피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제가 유세를 떤다는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화도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 남편은 정말 잘 만났다 생각했죠. 여보, 일하느라 수고했어. 난 오늘 일찍 문 닫고 왔어.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지. 자리에 딱 앉아만 있어. 내가 오늘은 공주님처럼 모실 테니까. 고마워. 오늘도 고객들이 안 왔어? 뭐 그렇지. 오긴 왔는데 범죄자들만 잔뜩 와서 그냥 돌려보냈어. 처벌 피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변호사 말고 검사나 판사할 걸 그랬어. 그랬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면목 없다. 아니야, 돈이 뭐 중요한가? 분명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님 요즘에 파산이라든가 개인회생 전문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 방향 잡아보면 어때? 아님 내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라도 좀 해줄까? 당신 사무실 알려주고? 뭐 나야 나쁘지 않지. 근데 내가 남편이라곤 하지마. 아무래도 누구누구 소개로 왔다 이러면서 당신 이야기 꺼내면 내가 돈을 받기가 좀 그래서. 차라리 남이 편하지 괜히 얼굴 붉히기 싫기도 하고. 내 지인들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아. 당신은 몰라. 지인일 때는 꽤 괜찮을 수 있지. 근데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는 건 모든 정보를 들고 들어오는 거야. 즉, 그 사람들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간 몰랐던 부분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무능한 인간들, 돈 없어서 깎아달라는 무식한 것들이 바글바글해진다고. 옷만 멀쩡히 입고 있을 뿐이지 우리랑 근본이 달라.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인상을 썼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무능하고 무식하다니. 당신도 변호사였다면 내 말에 동의했을 거야. 난 무능한 게 싫어. 무식한 건 더더욱. 물론 저도 남편의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는 어렴풋하게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저희 어머니가 친아버지를 욕할 때 쓰던 말처럼 느껴져서 비위가 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살다 보니 남편은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걸 넘어 혐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한 묶음이 되는 걸 싫어했죠. 심지어 거기에는 가족인 여동생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가씨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남편 설명으론 아가씨는 24살 이후로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였던 거죠. 남편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재수, 삼수까지 하다가 끝내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하며 방문을 걸어 잠근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가 끌어내려고 별 방법을 다해도 절대로 나오지 않았고 끝내 저희 결혼식에도 불참했죠. 그리고 그날은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아가씨 생일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사서 아가씨에게 줄 생각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에도 불만을 가졌죠. 걔가 뭐가 예쁘다고 이런 걸 줘?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지. 그래도 첫 생일이잖아. 무엇보다 방에만 있으면 컴퓨터를 할 거고 24살에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 컴퓨터 상태는 안 봐도 뻔하잖아. 인생에 나고자고 실패자야. 컴퓨터를 다 부셔도 시원치 않은 패배자라고. 그런 애한테 뭐하러 시간과 돈을 써야지? 나 같은 오빠한테서 어떻게 그렇게 덜 떨어진 애가 나왔는지.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 저번에도 말했어. 무능하다, 무식하다 이런 말하는 거 껄끄럽다고. 당신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다들 당신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만 해도 엄청나게 노력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겨우 비슷하게 따라잡은 거고. 그니까 머리가 멍청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수연이 걔는 그것도 안 했잖아. 난 당신을 보고 있으면 수연이한테 더 화가 나. 평범한 사람도 잘할 수 있는 걸 걔는 못했으니까. 그런 애가 내 동생이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 됐다. 그만 말하자. 이거나 전해줘.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같이 해주고. 비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긴 했어도 저는 최대한 잘 챙겨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때마다 택배를 보내서 주던가 계좌번호를 알아다가 용돈을 보내기도 했죠. 아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 제가 아저씨에게 그런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값진 것들이 아니라도 계속 널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선물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한 1년을 지속적으로 관심 표현을 했고 두 번째 아가씨 생일이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서 반차를 쓰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에 아파트 입구에서 몸을 돌려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와 싸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여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왜 이래? 도대체 뭔데? 나 팔목 아파! 남편은 당황하더니 손에 힘을 풀고 말했죠. 미안, 내가 너무 놀라서. 놀라? 도대체 누군데? 이 시간에 그것도 집 앞에서 싸워? 싸운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그니까 의뢰인인데. 의뢰인? 당신 의뢰인이라고? 맞아.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정을 하기에 내가 사건 처리를 했어.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까지 쫓아온 거라고. 저런 애들 있잖아. 당신 얼굴 알면 당신까지 피곤하게 할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온 거였어.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이 말한다고 알아? 그냥 법적인 분쟁이지. 어쨌든 난 최선을 다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머리가 좀 아프고 짜증이 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집에 가서 이야기해. 그 여자 또 오면 나도 곤란해. 아니, 의뢰인이 당신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뒤를 밟은 모양이지. 나 몸이 안 좋아서 사무실 문 닫고 왔더니 저렇게 죽치고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런 사람들 내가 상대해봐서 아는데 괜히 상대하면 더 피곤해져.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야. 스토커들은 보통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고. 저 여자가 스토커라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고. 그리고 하는 짓은 스토커지 뭐야? 남의 집, 그것도 변호사 집에 찾아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란 뜻이고. 한 번 더 저러면 진짜 고소장 접수할 거라고 내가 말을 해놓을게. 그나저나 나 내일 출장 가야겠어. 너무 뜬금없어서 저는 되물었죠. 갑자기 출장? 돈이 좀 되는 사건이 들어왔거든. 내가 잘 아는 선배가 맡게 된 사건인데 우리 사무실 사정 아니까 내 쪽으로 넘겨줬어. 나도 그렇게 알게 된 거고. 의뢰인이 거기에 있다니까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오려고. 비행기표도 다 구해주고 숙소도 잡아준다고 하더라. 당신도 내가 돈 많이 벌면 좋을 거 아니야. 물론 나도 사건 욕심도 났고. 하필 이럴 때 가야 해? 언제 오는데? 해외야. 뭐 정확히 잘 모르겠고 뭐 될 수 있으면 빨리 올 거야. 알잖아. 나 당신 없으면 잠도 잘 못 자는 사람인 거. 이렇게 찜찜한 상태로 꼭 가야겠어? 저 여자가 또 오면. 나 변호사야.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무엇보다 저런 여자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일이 우선인데 이런 걸로 멈춰서 되겠어? 또 나도 언제까지 돈 안 되는 일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봐주라.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해. 어? 의문의 여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출장. 그 모든 건 사실 이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너무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워낙 제게 잘했던 남편이기에 넘기긴 했죠. 짐도 싸주고 공항까지 태워주기까지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도 연락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도착했을 때부터 늦은 시간까지 제게 꼬박꼬박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난데없이 친구에게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새벽까지 문자를 하다가 잠들어서 비몽사몽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죠. 너 남편 변호사 맞지? 이름은 이남현이고. 갑자기 그건 왜? 맞아. 역시 맞지? 그래, 내가 혹시나 했는데 지금 너희 남편 응급실에 와 있어. 순간 잠이 확 달아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실해? 그럴 리가 없는데. 너 결혼식 때 보고 못 봤잖아. 얼굴은 잘 모르지. 근데 명함을 받았다니까?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응급실에 들어온 거야. 내가 상처 치료도 해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명함을 주지 뭐니? 저는 친구의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서둘러서 옷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도 일치했고 남편의 이름도 확실했죠. 헌데 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이 국내에 있는 응급실에 실려왔다니 손발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헌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들어보니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웠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끝에서 두 번째 베드요. 거기 가보세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쿵쿵 뛰었죠. 저는 빠른 걸음으로 가서 바로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건 제 남편이 아니었죠. 놀란 토끼 눈을 한 여자와 남자가 멀뚱하게 절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얼른 다시 돌아갔죠. 제 남편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에요. 응급실 환자 중에 이분 말고는 같은 이름 없어요. 아까 그 두 번째 베드에 있던 분이라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이요. 키는 176, 그리고 호리호리한 체형인데 배가 약간 나왔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죠. 죄송한데요. 이런 환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아마 뭔가 착각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싶네요. 전화로 확인해보시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착각,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황이 너무 이상해서 저도 고집을 피웠던 겁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이름, 그리고 같은 직업, 더구나 같은 사무실을 다니는 남자가 또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란 때문인지 제가 착각해서 커튼을 열었던 것 때문인지 토끼 눈을 하고 있던 여자가 절 잠시 보자고 하며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까는 죄송했어요. 저는 제 남편이 다친 줄 알았거든요. 남자는 양손을 펼쳐서 아니라고 표시를 하더니 말했죠.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응급실이라 다 들려서. 대충 들어보니 저랑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변호사라고.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사진이요? 네, 제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허탈하게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죠. 이 새끼 아직도 이러고 사나봐요.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 제 남편을 아세요? 알죠. 아주 오래된 악연이니까. 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작은 라면, 큰 라면이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딱 한 번 성적표가 뒤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성적표를 받아가곤 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상을 받으면 잠깐만 빌려달라고도 했고요. 물론 간헐적이기도 했고 졸업과 동시에 끝이 나서 딱히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헌데 변호사가 된 이후 동창회에서 만나게 됐을 때부터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했죠.
애초에 걔랑 친한 게 아니라서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칭 영업방해로 고소도 했습니다. 이게 짜증나는 게 절 사칭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사기죄는 걸지도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저도 그게 알고 싶네요. 이름을 바꾸던지 해야지. 아, 맞다. 그리고 작은 라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라면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걔랑 친한 애들은 거기로 갔어요. 뭐 저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무시했지만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법적인 조언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고요. 명함 하나 따로 드리죠. 진짜 기가 차지 않나요? 그 사람의 어머니라는 건 즉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며칠통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돌아가셨다는 말을 응급실에서 남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창에게서 전해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건 드라마로 만들어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 현실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출장 간다던 그날 봤던 여자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괴성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야! 이 망할 놈아, 죽어! 남편은 그런 여자를 떨어뜨리면서 고함을 질렀죠. 너 때문이잖아! 네가 엄마한테 말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 저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어! 맨날 방구석에만 박혀있다가 왜 기어나와서 이사다를 만들어? 병신 같은 게... 사기꾼 머저리! 너 때문에 내 인생도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거짓말로 변호사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 엄마도 나도! 내 인생도! 오빠 너 때문에 망했어! 저는 그 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절 보며 입을 다물었죠. 수연씨? 설마 아가씨예요? 남편은 그런 제 손목을 또 잡아 끌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여기 너무 사람도 많고 지금 애가 미쳐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거든? 정신병원에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이야기 다 들었어. 당신이 한 거짓말들 나도 다 알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뭐 변호사 협회에 전화라도 해봐? 그럼 내가 진짜 변호사라는 거 알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걸 왜 거짓말이라고 해? 난 변호사가 거짓말이라고 단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그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걸 보니 거짓말이 맞네. 당신 동명이인인 그 친구랑 만나고 오는 길이야? 더 할 말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때 아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저 인간 사기꾼이에요. 엄마도 나도 속였고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언니가 그간 저한테 보낸 선물들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오빠 회사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오빠가 없고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오빠랑 비교당하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엄마도 저 인간 때문에 등록금이며 생활비 벌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우리 엄마가 투신을...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여기 장례식까지 와서 친구들한테 변호사라고 말하는 저 인간 어떻게 그냥 둬요? 죽여버려야지. 정신병원에 들어갈 사람은 저 인간인데. 결국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남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앞에서 뻔뻔하게 자기 말을 믿으라고까지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내 직업이 좋았던 거잖아. 돈 못 벌어와도 내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해 주니까. 엄마도 친구들도 당신도 그랬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탓이라는 거야? 애초에 난 당신이 변호사가 아니었어도 신경 안 썼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 동생을 망가뜨리고 어머님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 탓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동생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쨌든 그럼 된 거 아니야? 변호사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당신은 내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 난 그거면 돼. 정말이야. 진짜 미쳤구나. 끝까지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 하네. 너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제 말에 남편은 픽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거든? 부부끼린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 그걸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거고. 무식하긴. 물론 남편의 말은 틀렸습니다. 제게 명함을 준 진짜 변호사 말로는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죄 성립도 된다고 했죠. 그 사람도 당한 게 많아서인지 제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섰고, 남편은 결국엔 법의 심판을 받아 이번엔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저질러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또다시 고소를 당한 거였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법을 공부해서 부부가 되면 고소를 못할 걸 알고 결혼도 서두른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다이아 반지도 가짜였고 제게 말한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쨌든 몇 달 전에 이혼 취소 소송도 무사히 끝냈고 전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은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안에는 이혼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와는 다른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온 게 아니기에 일어나서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길로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기쁜 소식도 있어요. 아가씨와는 인연을 이어가며 연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취업을 했고 야간 대학도 다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누구 때문에 멈춰버린 아가씨의 세상이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런 아가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혼자 스스로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곁에서 많이 응원을 해줄 생각이에요. 때론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겠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서 보았듯 거짓은 당장은 편리하고 쉽겠지만 결국 진실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끝으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는 이런 사기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